백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백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금 나와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패배한 정당의 백서는 나올 때는 나올 필요가 없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나와야 될 백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게. 그래서 조정훈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나와야 될 백서가 만들어진 거는 같은데 이건 절대 못 나온다. 나와야 될 백서 그것도 항우여 비대위원장이다. 100% 못 나온다, 제가.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기에? 폭발적인 내용이 뭐가 너무 있습니까? 궁금해요, 진짜. 네. 뭘 막으신 겁니까? 네. 안 되게. 황 비대위원장님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전, 항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전에 이걸 공개하는 거 절대 동의할 뿐이 아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그건 확신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속 시원하게. 제가요, 네. 뭘 알면은요, 예. 뭐, 하루를 못 견뎌요. 다 얘기해버리죠. 예. 그 기자들이 물어보면은요, 없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주는 제가 투명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이 내용을 몰라요. 조정훈이가 몇 번 와도요, 내용을 얘기를. 내용을 보지 않으셨어요? 네.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지난 5월 3일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참패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하여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고심 끝에 비대위원장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좀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여당 대표로, 여당이 108석이라는, 이래서 사실 걱정이 만연했던 상황이었고요. 오실 때 마음의 부담도 크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시간 돌아보신다면요. 저는 사실 전혀 예상은 못했던 건 맞는데, 당연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지난번 총선을 제가 지켜보면서 아주 굉장히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상대로 또 참패로 끝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이 돼서 단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정계를 일단 떠났던 사람인데 이제 현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우려는 있었지만 노마 식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어렵고 이렇게 갈 길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될 때는 늙은 말을 풀어놓으면은 이 녀석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을 가면은 이제 대개 이제 그런 이제 옛날에 옛날 말씀이 계셔서 제가 마음속에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당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횟수로 따지면 거의 30년이 돼가니까요. 많은 그런 거에서 경험을 가지고 또 우리 동료, 같이 동지들과 하면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안정감을 주는 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네. 제가 우리 이제 감선 사무총장 하시다가 정치권 들어올 때부터 뵀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신한국당이라는 당부터 이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한국당과 이해창의 한나라당과 뭐 새누리당부터 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쭉 오셨기 때문에 그걸 다 보수의 아주 본류를 관통해 오신 분이신데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이 보수의 가치 문제를 강조하시고 우려가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조금 그 구체적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사안에 대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걱정을 조금 30년 지켜보셨는데? 제가 우리 당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공화당 때 분도 계셔요. 민정당. 그러면 아직 살아계신 분들 계셔요. 당원분들이. 네, 민정당. 예. 그 당시가 제일 당원 교육도 잘 되고 애당심이 제일. 지금도 그분들은 완전히 동지애로 뭉쳐 있어요. 그 후에도 우리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국 이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지켜온 정통 보수 정당인데, 이것이 자존감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보다도 우리가 한번 여샤여샤 하는 그 자존감을 키우고, 우리가 나라의 기초였다. 큰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다시 불어일으키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보수 재정립 하자. 이러고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 대부분이요. 저 옆에 계신 우리 박성민 대표가 나오고 사실은 정치를 같이 했어요. 제
스승이자 참모자 내 동지 오랜 동지였어요. 제가 오선하는 동안에 예. 저는 항상 선거 때 되면은 예. 그 선거 초려해서 모셔다가 예. 하려는 대로 하고 그래서 박 대표님이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책 재밌는- 컨설턴트잖아요. 예. 정치 컨설턴트는 캠페인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예. 근데 저희는 안 될 사람 되게 할 재주는 없고 될 사람 안 떨어뜨릴 재주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우리의 정치하셔서. 예. 우리의 자질은 줄 잘 서는 거거든요. 줄. 그래서 제가 딱 그 2000년에 연수에 출마하신다 그래갖고 거기 가서 딱 줄을 서갖고 5번을 되는 동안에 제가 아니 걸 알고. 아니 그 인천에 그 항우 의원 그쭉 내가 그 했잖냐 이렇게 대분한테 가서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제가. 아유. 혹시 박 대표님 때문에 겨우 이기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삼선 때 예. 그때는 이제 탄핵 돌풍이 불었는데도 예. 그때 내가 이제 바지가랑이를 딱 잡고 근데 계시다 말씀이 아니라 탁월하셨어요. 이렇게 인사이트라고 그럴까 이렇게 그 하는 거 또 이게 카피나 이렇게 사진 하나 선택하는 것도 그래 지금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주 한 세대를 뛰어넘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항우 의원님들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그래도 비대위원장이 되셨어요. 보수의 우려를 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 그때 이제 2개의 그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은 뭐 그냥 말씀을 당권을 갖는 분이 이렇게 자기 선거 유리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씀을 일찍이 하신 것 같은데 그 3가지 조항 하나는 민심 반영 비율을 원래 7대 3이었는데 이렇게 졌으면 한 50대 50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7대 3 정도로도 못 돌아가고 8대 2여서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럼 하질 말든가 그냥 100% 당원으로 그냥 하든가 할 거면 원래대로 돌려놓든가 아니면 한 50%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저는 뭐 민심 반영 비율보다는 집단 지도체제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하이브리드 뭐 3인 2인 그랬는데 저는 이게 뭐 최고위원이 아니라 거의 최저위원 수준이 돼갖고 좀 묵직하니 좀 옛날 박근혜 대표 때 그런 좀 그 기억이 좋지 않은 기억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집단적으로 좀 당에 무게감을 줄 필요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고민 얘기를 좀 해주시고 민심 반영 얘기. 민심 반영 체제 문제 당권 대권 문제. 그게 이번에 가장 큰 그 분수령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고 나니까 뭔가 바꿔야 되는데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제일 큰 목소리가 우리가 국민하고 너무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들어올 때에는 5대5나 7대3이나 뭐 아주 화끈하게 좀 국민한테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상징성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와보니까 우리 당원들이요 분노하는 거예요. 뭐 총선 졌으면 지네들이 졌지. 우리 당원은 죽어라 하고 회 빠지게 앞장서서 뛴 거밖에 없는데 왜 책임을 우리한테 넘기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면에서 그리고 잘못하면은 우리 당원들 달래는 거에 우리가 실패하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그랬더니 되게 의견이 팽팽해요. 8대 2냐 7대 3이냐 거의 반반인데 마지막에 제가 4선 의원 이상을 다 모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시간 구애받지 말고 다 얘기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17분인가 모셨는데 거의 한 대분 빼놓고는요 다 바꾸지 말든가 아니면 8대 2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아니면은 당원들이 가서 내가 얼굴을 못 봅니다 이러더라고요. 7대 3 돌아가는 것도 안 되겠다 그랬다고. 죄송합니다만 그 사선 의원 대부분이 혹시 기반이 영남권이시죠. 우리 다선 의원들은 영남권이시죠. 근데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저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 이거는 전혀 못하는 것보다는 8대 2로 하는 게 당에 그러니까 7대 3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옛날로 돌아간다. 이게 잘못됐더랬다. 그 당원 고친 게 잘못됐기 때문에 졌다. 이러한 네이밍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앞에 머리 숙이는 의미에서 한 20% 정도. 그렇지만 당원들은 지난번 같이 우리가 그거를 책임 전가하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를 안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조용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근데 그 2라는 수를 넣은 거는 그 역선택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당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박 대표께 배운 얘기인데, 그 프렌드 오브 파티요. 그래서 우리 당을 사랑하고 늘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애호 그룹이 있는데, 언론인들, 또 무슨 공무원들, 교육자들은 입당 자체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호의적 그룹들. 그렇죠. 예, 그러나 그걸 당우라고 표현하는군요.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 하는 분이고, 예. 정말 당비가 아니라 뭐 후원금도 내고 싶어 하는 예. 분들이고, 또 경제인들이 사실은 당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여건상.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의 사실은 주전부대거든요. 상공인.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라도 드려야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국민 이제 20% 네, 20%에서. 그 뭐 민심 반영 비율은 뭐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극단적으로 그럼. 저는 당 밖에 있으니까 제가 야단 맞을 각오로 하고 보니까 왔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지난번에 100% 당원 투표로 바꿀 때 제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아니 100%란 단어가 나온다면 이번에도 100이 나온다면 100% 민심에 나와야 될 일이지 100% 당원에는 안 된다 이랬고 하고 5대5 정도는 해야 되고 7대3 정도는 갈 줄 알았는데 8대가 나와서 제가 이거 하질 말든가 20은 또 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집단지도 잘못했습니다. 그 네이밍이 하이브리드는 그 이제 제 표현이 아니라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분의 이제 우리 당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재밌겠다 얼른 들어서요.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당이 제가 6번째 당대표예요. 예를 들면은 비대위원장이지만 대표로 치면요. 그리고 사무총장은 8번이나 바뀌었어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당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개혁 아무것도 못해요. 했다가는 뭐 어디 저도 이번에 2달이니까 끝을 못 맺어요. 준비는 많이 하고 시작한 것도 있고 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대표가 딱 한 사람이니까 이분이 유고가 생길 때는 뭐 하여간 우리 당대표는 참 유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책임을 지고 물러날 때에는 당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최고위원은 그냥 순장조밖에 안 돼요. 순장조. 네. 예. 옛날에는 5분이 하나, 둘, 셋, 넷 이러다 2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한 번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은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사무처가 안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승계 개념을 다시 한번 넣어야 되겠다 해서 2명을 뭐 예. 여러 생각하다가 2명을 하되 대표는 1명이 되고 나머지 한 분은 그냥 최고위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협의권밖에 없어요. 오로지 독임제예요. 다만 이분이 유고가 있을 때는 부통령처럼 예. 승계권만 부여하자. 예. 그래도 이게 대표의 임기가 더블로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안정성이 예. 있죠. 또 그리고 2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대표를 안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 이 사람 물러나면은 차점제가 있는데. 아니 이거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나. 예전에 독일에 예. 그 안정적인 그 내각제가 있잖아요. 그 불신임 내각 결의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개념을 넣어서 1등은 대표하시고 2등은 그냥 가만히 최고위원으로 있다가 혹시 하면은 그 세자 측봉이 그 국본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시했어요. 그 선조들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세자를 하나 만들어 놓자. 거기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네. 방송에 가서 아마 그 항우유 위원장이 독실한 기독교이시고 장로님이시라 이 교단 정치도 좀 알 텐데 우리 기독교 보수 교단이 그러니까 총회장과 그 밑에 부회장을 두면 그 부회장이 다음에 총회장을 승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면서
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쭉 다 그렇게. 그 스페어 타이어를 미리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 교회 그 총회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랬는데 세자에서 영감을 얻으셨군요. 근데 이제 집단지도 체제는 그냥 5명을 전부 다 들어가는 걸 물론 이제 싸움이 충돌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 부정적으로들 봤습니까? 그건 다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표 때 그 김무성 서청원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대통령 후보감이 대표가 되더라도 부담이 많이 덜죠. 그러면 우리가 1년 6개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9월이면 또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 내년 9월에 또 전당대회 하면은 지금 7, 8번째 비대위원장 나오고 당대표가 또 9번째가 나오는데 그러자마자 후년 1, 2월이면은 대표가 뽑히면은요, 6월에 한 5개월, 4, 5개월 만에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해서 그 안을 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이게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음에 당원 개원 때 한번 더 재검 더 하라 그러고 제가 이제 그거는 없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거기에 축각하다 하고 한숨을 쉬면서 8대2냐 7대3이냐는 언급을 기진맥진해갖고 그건 제가 다른 얘기 이제 뭐 민심 반영 비율이라든가 당권 백권 분리 1년 6개월 조항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참날 박근혜 대표가 대단했어요. 1년 6개월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건 엄청 그것만 안 받아들였더라도 그때 이기실수인데 자 그래서 이제 백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백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금 나가서 하여튼 총선이든 대선이든 패배한 정당의 백서는 나올 때는 나올 필요가 없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나와야 될 백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게. 그래서 요거는 내가 딱 보니까 뭘 조정은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나와야 될 백서가 만들어진 거는 같은데 이건 절대 못 나온다. 나와야 될 백서 그것도 항우여 비대위원장이다. 100% 못 나온다, 제가.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기에? 폭발적인 내용이 뭐가 너무 있습니까? 궁금해요, 진짜. 네. 뭘 막으신 겁니까? 반에게. 황 비대위원장님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항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전에 이걸 공개하는 거 절대 동의할 뿐이 아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그건 확신한다네. 말씀해 주세요. 속 시원하게. 제가요, 뭘 알면은요, 뭐, 하루를 못 견뎌요. 다 얘기해버리죠. 그 기자들이 물어보면은요, 없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주는 제가 투명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이 내용을 몰라요. 조정훈이가 몇 번 와도요, 내용을 보지 않으셨어요? 네.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특위를 만들면은 그 특위가 독립적인 기구가 돼야 돼요. 선관위 만들어 놓고 비대위가 계속 물어보고 뭐 이 말 저 말 하면 선관위 일을 못 해요. 또 공심위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윤리위도 그렇고요. 이런 특위를 만들어서 임무를 맡길 때에는 이제 제가 오랜 경험이죠. 절대 눈도 껌뻑 안 해요. 그래서 조정훈님 근데 이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와서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완성도가 중요하다. 충분히 완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 시기는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또 의견이 논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 내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백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 지나간 일인데 부부싸움 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백서는 그거 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담죠. 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저도 이제 당대표도 하고 쭉 해봤잖아요. 그러면 선거 때 되면은 이게 이제 이제 대쪽 본부도 생기고 또 이제 아주 선거를 총지휘하는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뭐 우리는 기획부서도 있고 뭐 조직도 있고 무슨 홍보도 있고 뭐 아마 정책도 그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 전체에 와요. 그러니까 메시지까지도 다 써와요. 물론 이제 자기 의견이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너무 벗어나면 나중에 큰일이 생겨요. 그쪽 선대위원장 바꾸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늘 당이 이렇게 쭉 항공모함처럼 움직이면은 그 가는 항로대로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대표가 패전했을 때는 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물러나고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은 너는 뭐 몇 점짜리고 너는 몇 점짜리고 이렇게 점수 매기다 보면 당이 와해가 돼요. 그리고 다 물러나게 돼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 당 대표가 딱 물러나고 그걸로 끝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거론을 안 오고 다만 그럼 왜 백서를 만드느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다음번 징비록이에요. 다음 전쟁 때 꼭 이거 읽어라.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졌는데 너는 이거를 전철을 밟지 말고 이겨라. 그런 의미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전당대회니까 여기에 혹시 우리 그 상대방에 문제가 있는 거 없는가 이게 호기심이 생기죠. 네. 근데 이거 보세요. 책임도 놓으면 벌써 이게 대통령 책임이다. 그 당시에 무슨 비대위원장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논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서 제가 주어를 정당으로 해라. 당으로 네. 특정 개인으로 하지 말고. 네. 우리 당이 이렇게 한 것은 민주당은 이렇게 한 거에 네. 비해서 이건 우리의 실책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당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 주어를 당으로 해라. 예.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해라. 와. 그리고 예. 너네들한테는 책임 절대 안 물을 테니까 유성룡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징비록으로 써라. 공개 안 해도 좋다. 공개해도 좋고. 그러나 다음 지도부는 그걸 보고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로 고마운 책을 남겨라. 라고 그렇게, 하자. 네. 말씀하시자. 네. 그렇게 하니까 알았습니다. 네. 이러는데 이제 자꾸 옆에서는 뭐가 있는 것처럼 해라 그러는데 네. 해봤자 책임 논 그러면은 대통령 책임이냐 비대위원장 책임이냐 이건데 네. 이게 지금 어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총선 패배는 윤 대통령 책임입니까? 한동훈 위원장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죠. 몇 대 몇입니까? 오당 발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윤 대통령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편이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모 방송에 나오셨길래 저는 총선 패배 책임이 윤 대통령한테 한 70 있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 30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제가 평가하면 좀 억울하십니까? 이랬더니 아유 억울하다니요. 제가 책임 더 있으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딴 얘기라는 걸 보니까 본인이 좀 억울하신 것 같아요. 30%도.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선거 지고 나서 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100% 제 책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망습으로. 속마음으로는 윤 대통령은 100% 한동훈 책임이고 한동훈 의원은 100%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걱정 안 되십니까? 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이렇게 싸우는 제 생각 그런 걸로 따지면은 아빠가 좋으냐 엄마 좋으냐 그것처럼 당원들이 결정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답변할 수 있어요. 다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저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여기는 엄마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 미안. 예. 근데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을 뭐 다 보셨을 텐데 김영삼 이해창도 보시고 우려 안 되십니까? 저는요 정말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70년 우리 당사에서 우리가 딱 2번 정권 재창출을 했습니다. 한 번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예요. 거기는 총감독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했어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대표했을 때 MB 박근혜. 그때 친박 친이가 그렇게 대립이 되면서도 사실은 당이 중심이 돼갖고 두 분을 딱 보호하고 당선시켜 드린 거예요. 그때도 옛날에도 그 당시 이제 민정당 아니에요? 당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당이 중심이 돼서 전후 대통령이 급족을 못 하시도록 할 정도로 딱 묶어 드린 거예요. 요번에도 누가 되시든 대표는 앞으로 대선 후보와 우리 대통령과를 딱 묶어야 돼요. 근데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돼도 그럼 또 누가 대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당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당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민심을 등에 업고 힘이 있을 때 두 분이 뭉쳐요.
그래서 MB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친박친이가 아니고 우리 박 대표 잘 아시지만 제가 소장, 쇄신 뭐 그런 네, 그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그리고 임기를 다 마치셨어요? 당대표로서. 2012년에 돼갖고 2014년까지. 워낙 그 비결이 존재감이 없으니까 아, 이런 거를 잘 하셔요. 그러니까 스스로 디스를 하시면서 네. 그 사람들이 진짜로 무슨 존재감, 그러니까 뭐, 김모라는 분이 그때 나와서, 아, 제 존재감 없는 대표여서 대선도 이거 다 이겼다 그러는데 왜 존재감이 없어요. 아유, 그거를 다 조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그냥 배워야겠어요. 굉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유, 그래 어쨌든 예, 네. 당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당의 대표는 계속해서 바뀌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을 보면 점점 당 대표와 당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 같아서 더욱 우려가 되시겠습니다. 아 근데요 네, 당은요 네, 우리 왜 전에 검찰, 우리가 예. 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은 검찰의 그 힘이 어떤 때는 강했다, 약했다, 야단을 해요. 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이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은 당이에요. 이 당이 없으면 선거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가면은 옛날 대통령이라 새로 대통령 될 뿐이라 당의 의지력이 마련이고 그때를 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당은 자기 몫이 반드시 있고 그게 자기는 돌아옵니다. 네. 근데 준비가 안 된 당은요. 그걸 못 해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생했을 거예요. 제가 당을 와보니까 많이 인재가 유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와보니까 제가 옛날 제가 했을 때 당과에 비교했을 때 너무 지금 약화돼 있어요. 인프라가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남아있어요. 아, 예. 근데 저기 위원장님, 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뭐 좀 이렇게 그 수직적 당대표, 수직적 당청관계 당대표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는 차기 유력 주자가 당을 맡으면 이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둘 중에 뭐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1위고 지금 그 차기 대선 주자 1위인데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안 지났는데 대통령과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온단 말이죠. 이건 또 저도 옆에서 정치를 많이 봤지만 거의 처음 보는 이렇게 일찍이 나오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분이 또 워낙 잘 아시는 분이라 더 이렇게 화학적 융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럴 때 서로 너무 폭발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섭섭한 마음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든 간에 당 대표가 되신 후에는 누구든지 당을 아주 충실하게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된 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권 당권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데 그거는 못 건드릴 거예요. 그거 건드렸다가는 아마 당에서 폭력이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유지된다면 내년 9월이죠. 9월이면 또 그만두시는데 네. 그럼 내가 뭐 한 1년밖에 안 할 당 대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누가 되든 간에 만약에 나는 당에만 전념하겠다. 난 다음 대통령 정권 창출에 전념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분이 정말 단단한 각오를 하셔야 우리 보수 정당의 운명과 또 우리나라에 저는 뭐 우리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되지 안 그렇다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정치인은 좀 참아야 돼요. 자기 멸사봉공 정도가 아니라 선당후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다간 다 잃어버려요. 그렇다면 근데 지금 전당대가 거의 분당대로 불릴 정도로 열기가 심각한데 좀 우려가 많으시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당대회는 항상 분당대회라 안 심각한 적이 없어요. 저 그러면 알겠습니다. 황 대표님 오시고 황 위원장님 오시고 꼭 여쭤보고 거 있었어요. 지금 이 열기가 심각한 것의 주인공이 우리가 지금 사실 언급을 안 할 뿐 한동훈 현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의 그림자가 여기 계속 있는 건데 이 한동훈 후보를 사실상 참전시키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좀 늦추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때 그런 마음으로 좀 늦추자라고 하신 건가요? 늦추자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일각에서 왜냐하면
맨 처음에 6월 말까지 끝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건 안 돼요. 시간. 지금도요. 네. 23일 날 결선이 되면 28일로 넘어가고 23일 날 맞추려니까 몇 가지를 생략해 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왜냐하면 파리 올림픽 전에 한다. 네, 그렇게 그 원칙에 되니까요. 있었던 거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8월이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6개월 임기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 당이 이 비대라는 글자에 지쳐 있어요. 또 비대냐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나보고 비상짤 빼라. 그래서 내가 대책위원장으로 하지 뭘 자꾸 비상 그러니까 내가 이번엔 아닙니다. 이번에는 초비상 대책위원장입니다. 그랬더니 참 정말. 얼른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저도 빨리 맞추는 걸 저도 사실 생업이 있는 사람이라 그럴 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정상화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늦추면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냐 그러는데 늦추면은 저는요 결코 우리 전 비대위원장한테 유리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거는 민심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 전당대회 치르는 게 좋으냐. 또 비대위원이면 이제 빨리 맞춰야 될 수습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추려면은 어떻게 어느 날짜가 좋냐 이런 생각할 때 제가 한 4개월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걸 2달로 땡긴 거죠. 근데 이 2달은 오히려 당긴 거다. 당긴 거죠. 그런데 우리 사무처가 워낙 노련하고 저도 경험이 많아서 쭉 그냥 소리 없이 해나갔죠. 처음 하는 분들로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당이 쇄신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가 여연해요. 이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제가 와보니까. 옛날엔 대단했는데. 네,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우리가 바꿨잖아요. 그건 아데나오나, 라우만이나 네, 라우만이나 또 저쪽에 있는 헤리티지나 이런 거 보고, 싱크탱크를. 네, 싱크탱크를 제대로 해라. 그런 의미에서 예산도 다 주라 그러고 그때 그래서 3선 정치계 의장을 맡은 이주영이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능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연수 기능이 교육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홍보 기능이 마비돼 있어요. 그래서 이 3개를 빨리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 의결을 했는데 연수원도 지금 저는 이제 특위를 만들었어요. 이게 빨리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미진한 게 많이 있죠. 근데 저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당대회 준비만 해라.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 꾸리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선거 관리는요. 저희는 물론 이제 뒷받침을 해주지만 사실은 당무를 보면서 늘 쇄신 개혁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다가 못한 건 내가 마치고 내가 또 하고 싶었던 건 넘겨주고 그러는 과정이 꾸준히 있어야지 지금같이 당대표 체제가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 허약하죠. 네, 허약한 체제라면은 허약하다기보다 이것이 이렇게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체제라면은 이거를 연속성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백설 만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 또 했던 거를 넘겨줍니다. 네. 저는 출근이 되긴 됩니까? 네. 아니 그 백서 말고 그 백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비대위 백서요. 근데 저건 그걸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완성해서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연속성이 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 지금 오늘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항우여 비대위원장께서 바이든 트럼프 세대이시거든요. 별로 나이 차이도 안 나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장애 때문에 이제 후보를 그만두시고 그러시는데 항우여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은퇴하실 나이가 아니고 그 최근에 이제 노령화되면서 70, 80대 정치인들이 조금 역할을 해야 된다. 비례대표 얘기도 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항우 위원장님이 지금 국회의장 하시는 거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아니, 또 지역구 뛰셔야 됩니까? 근데 한번 진짜 이제 워낙 지역구 관리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연수회 가보면 야
지금 일자리 하나 더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지난번 2016년에 우리 황 위원장님을 인천 서구로 보낸 건 정말 그건 잘못된 거고 연수에 나가시는 공천이 아니라 인사한 대단한 얘기가 있었죠. 것인데 예. 저는 뭐 비대위표로 들어오시면 한 번 더 들어오셔서 의장을 좀 다음번에 예. 아유. 그럼 의장 되셔서 한 번 더 모셔야죠. 저의 큰 꿈인 건데. 아니 뭐 저 모든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되는데 저도 저는 오래전에 뵀어요. 근데 이제 판사 출신이신데 그 옛날 이해창 그 대표가 좀 판단이 느려서 왜 저렇게 늦냐고 여쭤보면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예 검사 출신들 그냥 무지 빠른데 판사는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늦다고. 근데 황 위원장님 판사 출신이라 다 듣는 거예요, 다. 근데 정치의 본령이 그거죠. 그렇죠. 정치의 본령은 중재인데요. 그럼 두 가지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좀 가벼운 게 될 강론이고요. 하나는 네. 이제 총론이 될 텐데 강론. 아이고 좀 곤란하시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네네. 예, 전당대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나는 그렇게 나쁜 영향은 없고 예. 대통령께서 모든 걸 다 국민 앞에 근데 정말 뭐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측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괴롭힌다 이렇게 보니까 네. 빨리 이제 털어버리시는 식으로 네. 뭐 잘하셨다 싶고 이제 저희들 몰랐어요. 모르셨죠? 네, 몰랐는데 네. 잘하셨고 또 그건 나쁜 의미로 우리 전당대회에서 받아들이진 않고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전당대회도 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정말 털고 싶었으면 그냥 검찰 청사로 가셨으면 야당이 꼬투리 잡을 여지도 없고 더 홀가분하게 들었을 텐데. 근데요, 예. 전에는요 그냥 서면으로 다 했어요. 예. 근데 이번은 직접 가셨고 예. 만약에 검찰에 간다면은 우리 무서운 기자들이 포토라인. 거기를 지나가는 게 왜나 검사들 만나 뵙고 조사 받는 것보다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또 여자로서 너무 모욕적인 댓글을 많이 받아서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예.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또 좀 위중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여지가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거를 그게 참 인생의 묘미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내드리기 제일 싫은데요. 전대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대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단합이죠. 단합. 네. 예. 그래서 당선되신 분은 자기보다 더 좋은 자리로 그분들을 청구하고 뒷받침해 주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치는요. 옆에 사람이 잘 돼야 자기가 잘 돼요. 옆에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나가고 뚝 쓰리라. 아니에요. 그 사람도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링컨이 그랬잖아요. 가장 심하게 공격한 정적을 가장 핵심 자리에 앉히고. 그러니까 링컨이 서거했을 때 그분이 제일 통곡을 하고 제일 아주 링컨 사업을 끝까지 추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 보수 정당의 그분도 공화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수 정당의 전통이니까 이번에는 누가 되시든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꼭 정치적으로 성공하도록 해드리면은 제가 단언컨대 이번 대표 되시는 분이 아주 훌륭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실패하면은 혼란에 빠질 수 있죠. 예. 네. 결국은 통합과 화합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황우여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토크 마무리 지었습니다. 와주신 두 분께 큰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